차가운 겨울비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며 서울의 부촌인 성북동의 거리를 어둡게 적시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육중한 철문과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은 마치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 굳건히 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저택, 바로 태아그룹 강만호 회장의 자택 앞이었다. 한 청년이 그 거대한 철문 앞에 섰다. 그의 이름은 강진혁. 25번째 생일을 맞은 날이었다. 그는 값싼 무명 브랜드의 검은색 후드티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평범한 전자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의 차림새는 이곳 대한민국 상위 0.1%의 부와 권력이 모인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빗방울이 그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후드티를 축축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철문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평범한 겉모습과는 달리 깊고 차분한 심연을 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기다림의 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10여 년 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은 그에게 약속했다. 네가 25이 되는 날 이 아비가 너를 부르마. 그때는 당당히 내 아들로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그는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으며 살아왔다. 진혁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경비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십니까? 목소리는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이었다. 강만호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오늘 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경비실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모니터를 통해 진혁의 허름한 행색을 확인한 경비원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회장님을 뵈러 온다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라니. 또 어디서 나타난 사기꾼이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겠거니 지레짐작했다. 회장님은 외부 손님을 만날 약속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인터폰이 끊겼다. 진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다. 강진혁이라고 전해주십시오.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고 꼭 전해주셔야 합니다. 그의 끈질긴 태도에 경비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이봐요.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아버지를 찾고 그래. 당신 같은 아들 둔 적 없다고 하실 텐데.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쇼. 바로 그때 경비실 안쪽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라냐? 경비원들이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태아그룹 회장 자택의 보안을 총괄하는 마동석 팀장이었다. 190cm에 가까운 거구 다부진 체격에 잘 다려진 검은색 유니폼은 그를 더욱 위압적으로 보이게 했다. 그는 모니터에 비친 진혁의 모습을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또 저런 부류의 인간들이 꼬였군. 내가 직접 처리하지. 마동석은 경비원 2명을 대동하고 철문으로 향했다. 끼익하는 쇳소리와 함께 거대한 철문의 일부인 작은 쪽문이 열렸다. 마동석은 팔짱을 낀 채 위아래로 진혁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했다. 내 놈이냐 회장님이 내 아버지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놈이. 진혁은 마동석의 무례한 언사와 경멸적인 시선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마동석을 마주보았다. 저는 강진혁입니다. 강만호 회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약속 내 놈 같은 놈하고 회장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신단 말이냐. 마동석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수없이 상대해왔다. 회사에 숨겨진 딸이라거나 과거의 연인이라거나 혹은 그냥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절박하거나 혹은 비굴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청년은 달랐다.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마동석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내 놈 눈빛이 아주 건방지구나.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는 모르겠다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그러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주겠다.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 이름을 비서실에 전달만 해주십시오. 진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끈질김은 마동석의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마동석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저택의 문지기는 바로 자신이었다. 자신의 허락 없이는 파리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었다. 감히 이런 행색의 놈이 자신에게 요청이 아닌 요구를 하고 있었다. 이 새끼가 정말 보자 하니까 마동석이 손짓하자 양옆에 있던 경비원들이 진혁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진혁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왼쪽 경비원의 어깨는 불필요하게 경직되어 있었고 오른쪽 경비원의 손아귀 힘은 보기보다 약했다. 훈련받은 자들의 움직임이라기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놈 정체가 뭐냐? 마동석이 턱으로 진혁을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마동석의 두툼한 손바닥이 진혁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속에 울려 퍼졌다. 진혁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마동석을 응시했다. 그 눈빛, 그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를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이었다. 마동석은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라도 된 듯한 착각. 그 불쾌한 감정은 곧바로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다. 이 어린 새끼가 감히 날 쳐다봐 눈가를 뽑아버리기 전에 고개 숙여 마동석의 주먹이 진혁의 복부를 강타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진혁의 몸이 숙여졌다. 숨이 턱 막혔지만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저 고통을 견디며 마동석과 그 수하들의 수준을 가늠했다. 이것이 아버지의 제국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실체였다. 오만하고 부패했으며 폭력적이었다. 규율도 전문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회장님께 너 같은 거지 아들은 없다.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들어. 마동석의 발길질이 이어졌다. 빗물 섞인 흙탕물이 진혁의 얼굴과 옷으로 튀었다. 경비원들은 그를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진혁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보다 가슴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무언가가 더 크게 느껴졌다.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희망 같은 것들이었다. 마동석은 땅바닥에 쓰러진 진혁을 내려다보며 침을 뱉었다. 쓰레기 같은 놈, 잘 들어라. 다시 한번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다. 내 눈에 띄면 그땐 네 두 다리를 부러뜨려서 저 한강에 던져버릴 테다. 알았냐? 그는 경비원들에게 고갯짓했다. 문 닫아. 육중한 철문이 다시 굳게 닫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진혁에게 하나의 세계가 끝나고 다른 세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는 잠시 쓰러진 채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 문은 단순한 저택의 문이 아니었다.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자 자신이 앞으로 부숴야 할 목표 그 자체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혁은 몸을 일으켰다. 옷은 흙탕물로 더러워졌고 얼굴은 붓고 피가 흘렀지만 그의 허리는 꼿꼿했다. 그는 찢어진 입술을 혀로 핥으며 피맛을 음미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냈다. 분노는 사치였다. 복수심은 감정의 낭비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동석, 태아그룹 보안팀장. 과도한 폭력성 통제되지 않는 분노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그 뒤에 분명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부패와 무능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일 리는 없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였고 암세포처럼 조직 전체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진혁은 뒤돌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아버지를 만나러 온 아들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왕국에 침투한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의 발걸음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어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린 후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목소리의 주인은 윤 집사였다. 그는 강만호 회장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충신이었으며 진혁을 어릴 때부터 비밀리에 돌봐주고 그의 스승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저택 앞입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고통의 흔적 없이 지극히 평온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윤 집사는 진혁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문지기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들어가시지 못했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도련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뵙기 전에 집안 청소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혁의 말에 윤 집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진혁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가 지난 10여 년간 진혁에게 가르친 것은 단순히 지식과 무술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냉철한 전략이었다. B플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혁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필요하신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마동석 팀장과 보안팀 전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들의 개인적인 재정 상태, 주변 인물, 최근 동선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필요합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시 전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아그룹 법무팀 내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김영준 변호사가 있습니다. 선대 회장님 때부터 집안을 위해 일해온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연락해서 제가 곧 찾아뵐 것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이 정도는 준비 운동도 되지 않습니다. 진혁은 전화를 끊고 폴더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빗속에서 저택은 거대한 유령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저 안에서 병들어 가고 있고 간신들은 그 주변에 모여 제국의 살을 파먹고 있었다. 진혁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관찰자가 아닌 심판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아버지가 그에게 준 약속은 만남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만남의 방식은 바뀌어야만 했다.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들이 아니라 썩어버린 문을 스스로 부수고 옥좌를 되찾는 후계자로서 첫 번째 목표는 명확해졌다. 마동석, 그리고 그를 꼭두각시처럼 부리는 배후 세력. 그들의 오만함은 오늘 자신을 내쫓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실수는 그들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이었다. 차가운 겨울비가 그의 뜨거운 결심을 식히려는 듯 세차게 내리쳤지만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서울의 불빛이 닿지 않는 구로동의 낡은 공업지대, 한 버려진 창고형 건물. 꼭대기층은 외부의 황량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품고 있었다. 최소한의 가구와 최첨단 장비들로 채워진 넓은 공간. 이곳이 강진혁의 비밀스러운 성역이자 작전 기지였다. 10년 넘게 그를 후원해 온 윤 집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해둔 여러 은신처 중 하나였다. 진혁은 상의를 탈의한 채 욕실의 대형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은 평범한 후드티 속에 감춰져 있던 것과는 달리 오랜 단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실전적인 근육 위로 오늘 얻은 새로운 멍 자국들이 붉고 푸르게 피어 있었다. 그는 소독솜으로 찢어진 입술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따끔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이 고통은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의 결의를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과도 같았다. 상처 소독을 마친 그가 거실로 나오자 윤 집사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천으로 진혁의 등을 닦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드린 호신술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이렇게 맞고 다니라고 가르쳐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짙게 배어 있었다. 싸움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전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진혁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오늘 저는 싸움에서 졌지만 전쟁을 위한 첫 번째 정보는 확실히 얻었습니다. 적의 수준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 그것만큼 확실한 무기는 없지요. 윤 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진혁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 그것은 아버지인 강만호 회장을 쏙 빼닮은 부분이었다. 그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보안 기능이 탑재된 태블릿 PC를 올려놓았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마동석 팀장과 그 휘하 보안 팀원들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진혁은 깨끗한 셔츠를 입고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들었다. 화면이 켜지자 마동석의 이력서가 가장 먼저 나타났다. 이름 마동석, 애마동씨, 나이 42세. 경력 특수전사령부 중사전역 불명예 전역 사유 과잉폭력. 태아그룹 입사 10년 전. 현 직책회장, 자택보안 총괄팀장. 진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불명예 전역. 보통의 기업이라면 채용 과정에서 가장 먼저 걸러냈을 이력이었다. 하지만 태아그룹은 그를 채용했고 심지어 10년 만에 회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자리에까지 앉혔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분명 강력한 누군가의 추천 혹은 비호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스크롤을 내려 재산 내역을 확인했다. 공식적인 연봉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산 목록이 눈에 들어왔다.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유럽산 스포츠카 3대, 그리고 조세 피난처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유령 계좌까지. 부패의 흔적은 노골적일 정도로 명확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군요. 진혁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마동석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보안팀의 핵심 멤버들 그들 역시 하나같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도박빚 유흥업소 출입 기록 불법적인 사채 연루 의혹. 마동석은 자신의 약점을 쥔 부하들을 이용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것이었다. 이 정도의 부패를 회장님께서 전혀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윤 집사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 약 3년 전부터입니다. 그 무렵부터 그룹 내 보고 체계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들이 생긴 것이죠. 진혁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마동석의 최근 1년간의 통화 기록 및 일정표였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업무였지만 유독 일주일에 한 번 특정 시간에 비공식적인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다. 만남의 상대는 최 실장이라는 인물이었다. 초의 실장. 이자는 누구입니까? 태하건설의 최민규 실장입니다. 강민석 부회장의 오른팔이지요. 윤 집사의 대답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민석, 아버지의 유일한 동생이자 태아그룹의 2인자. 늘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야심가. 역시 작은 아버님이셨군요.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강민석 부회장이 이끄는 태아건설은 그룹 내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때로는 불법적인 수단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마동석의 보안팀은 종종 태아건설에 더러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들을 협박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며 경쟁사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는 일들. 마동석은 강민석의 사냥개였고 그 대가로 막대한 부를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아버님의 목표는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닐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태아그룹 전체를 원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의 건강이 악화되자 강 부회장의 움직임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동석을 이용해 회장님을 외부와 고립시키고 그룹의 주요 정보를 통제하며 이사들을 포섭해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오늘 자신이 겪었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석이 아버지의 주변에 쳐놓은 거대한 장벽의 일부였다.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혈육까지도 차단하여 아버지를 완벽한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황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윤 집사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지금부터 태아그룹 보안팀의 내부 서버에 접속하겠습니다. 방화벽 해제와 로그 기록 삭제는 집사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윤 집사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진혁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들을 스승으로 붙여주었다. 진혁의 실력은 이미 전문가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었다. 염려 마십시오. 도련님께서 나오실 때까지 아무도 그 흔적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진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검은 화면 위로 수많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태아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철옹성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진혁에게는 복잡한 미로, 게임과도 같았다. 그는 수십 개의 가상 IP를 통해 우회 경로를 만들고 보안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찾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마지막 방화벽이 뚫렸다. 진혁은 보안팀의 급여, 지급 내역, 비품 구매, 목록 용역 계약서 등 온갖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평범해 보이는 자료들 속에서 부패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으로 위장된 거대한 자금의 흐름.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직원 수십 명의 이름으로 매달 거액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고 이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마동석과 그의 핵심 부하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태아그룹의 소규모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한 보안 컨설팅이라는 명목의 계약서들도 발견되었다. 사실상의 보호비, 즉 상납금이었다. 진혁은 그중 한 업체의 이름에 주목했다. 성일정밀. 한때 태아전자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던 유망한 중소기업이었지만 2년 전 의문의 화재 사고와 연이은 악재로 결국 파산한 곳이었다. 진혁은 성일정밀의 계약서를 열어보았다. 월 1,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 작은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계약을 거절하자마자 공장의 원인 모를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함께 발견되었다. 진혁은 해킹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피와 눈물로 얼룩진 증거를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은신처를 나섰다. 1시간 후 진혁은 폐허가 된 성일정밀의 공장 부지 앞에 서 있었다. 잿더미가 된 공장 건물은 흉물스럽게 서서 과거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었다. 담벼락에는 내 돈 내놔 라고 쓰인 붉은 락카 글씨가 비에 번져 흐르고 있었다. 진혁은 공장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그는 부서진 기계 조각과 흩어진 서류 더미 속에서 한 가족의 무너진 꿈을 보았다. 아버지의 이름 아래 아버지의 제국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성일정밀의 전 대표였던 박상진 사장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작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진혁은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유능한 사업가였을 남자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새겨져 있었다. 진혁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희망을 주기에는 아직 너무 일렀고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가슴속에 박상진 사장의 얼굴과 무너진 공장의 풍경을 깊이 새겼다. 이것은 더 이상 가문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에 관한 문제였다. 다시 은신처로 돌아온 진혁은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는 보드 중앙에 마동석의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그의 주변으로 부패한 팀원들, 유령 회사들 대포 통장의 계보를 그려나갔다. 선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결국 모든 선은 단 한 곳을 향해 뻗어 있었다. 진혁은 보도의 가장 꼭대기에 강민석 부회장의 사진을 붙였다. 탐욕으로 가득 찬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이었다. 윤 집사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완성된 관계도를 바라보았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요새입니다, 도련님. 진혁은 매직펜을 들고 마동석의 핵심 부하 2명의 사진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그들은 마동석의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하며 상납금 관리와 현장 폭력을 담당하는 인물들이었다. 모든 요새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입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가장 먼저 저 2개의 기둥을 무너뜨릴 겁니다. 마동석이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보게 만들 겁니다. 첫 번째, 균열을 낼 시간입니다. 그의 눈은 화이트보드 위에 적들을 꿰뚫을 듯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평가는 끝났다.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강진혁의 은신처 중앙에 놓인 거대한 화이트보드는 이제 그의 전쟁 지휘 본부였다. 마동석과 강민석의 사진을 중심으로 얽힌 부패의 네트워크 위로 진혁은 2 남자의 사진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그렸다. 김철민 별명은 불독. 마동석의 충실한 주먹이자 폭력을 담당하는 행동대장이었다. 박기태 별명은 족제비. 그의 탐욕스러운 두뇌이자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직이었다.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치기 전에 독리부터 뽑아야 합니다. 진혁이 화이트보드들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곁에는 윤 집사가 조용히 서 있었다. 제요 2 사람은 마동석의 가장 날카로운 독립니다. 김철민은 공포를 조장하고 박기태는 탐욕을 충족시키죠. 이 둘이 사라지면 마동석은 무력감과 의심에 빠질 겁니다. 자신의 부하들조차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는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윤 집사는 진혁의 전략에 감탄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적의 가장 강한 연결고리를 끊어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유도하는 방식. 그것은 그가 진혁에게 가르친 병법의 핵심이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장 작고 가장 더러운 고리부터 끊어낼 겁니다. 진혁은 노트북을 열어 지난밤 확보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박기태가 주도한 소모품 횡령에 관한 기록이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보안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김철민을 시켜 회계팀의 신입사원을 협박해 결제를 받아냈다. 그렇게 빼돌린 돈은 2 사람의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액수는 태아그룹 전체의 비자금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지만 한 개인의 범죄를 입증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증거였다. 이 증거들을 이용할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언론에 넘기진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 시끄럽고 강민석 부회장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게 될 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태아그룹 내부의 칼을 빌릴 생각입니다. 원칙에 충실하지만 누구의 편도 아닌 사람. 스스로의 정의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뵐 수 있는 그런 칼 말입니다. 진혁의 손가락이 한 인물의 프로필에서 멈췄다. 이름 한상철 H한상자. 직책 태아그룹 감사팀장. 특이사항 20년간 감사팀에서만 근무. 대쪽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강직한 성품. 강만호 회장의 신임이 두터웠으나 강민석 부회장과는 사이가 좋지 않음. 이 사람이라면
이 미끼를 물 겁니다. 진혁은 증거들을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로 묻기 시작했다. 박기태의 가짜 송장 김철민이 회계팀 직원을 협박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의 일부, 그리고 횡령한 자금이 두 사람의 도박 사이트 계좌로 입금된 내역까지. 모든 증거는 누가 언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이 파일을 익명의 이메일에 첨부했다. 수신인은 한상철 팀장이었다. 그는 여러 개의 VPN 서버와 공용 와이파이를 거쳐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후 전송 버튼을 눌렀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호수에 던져졌다. 이제 파문이 번지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태아그룹 본사 25층 감사팀장실. 한상철 팀장은 이른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했다.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어젯밤 늦게 도착한 익명의 이메일이 띄워져 있었다. 처음에는 또 하나의 음해성 투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첨부된 파일들을 열어본 순간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백했다. 조작된 서류 협박 영상 자금의 흐름까지.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범죄에 대한 완벽한 고발장이었다. 한상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회장 자택 보안팀. 그들은 그룹 내에서도 가장 민감한 조직이었다. 강만호 회장의 직속 부대이자 실질적으로는 강민석 부회장의 사병처럼 움직이는 곳.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벌집을 쑤시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한상철은 평생을 원칙과 규율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눈앞에 명백한 범죄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척 덮어버리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혹은 더 큰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미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감사팀장으로서의 그의 임무였다. 김 과장. 한상철이 인터폰으로 자신의 신복을 불렀다. 내 팀장님,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하게. 그리고 감사 2팀 전원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집합시키게. 보안이 생명이야. 아무도 우리가 뭘 하는지 알아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아그룹의 대쪽이 마침내 칼을 빼들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성북동의 회장 자택보안팀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나태하고 해이한 분위기였다. 김철민은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스마트폰으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보고 있었고, 박기태는 회계 장부를 조작하며 또 다른 횡령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른 팀원들 역시 잡담을 하거나 졸고 있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이 불어 닥쳤다.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한상철 팀장과 감사팀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각자의 자리를 막아섰다. 지금부터 태아그룹 감사 규정에 따라 보안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에서 손 떼십시오. 모든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겠습니다. 한상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김철민과 박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전 통보도 없이. 박기태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특별감사는 통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기태 과장, 김철민 과장 두 분은 따로 조사실로 가주시죠. 감사팀 직원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김철민이 본능적으로 저항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 개새끼들이 누굴 잡아가려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날뛰어. 그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한상철이 조용히 말했다. 감사임 업무 방해는 즉시 이사회에 보고되고 경찰에 고발될 사안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철민 과장. 그 순간 사무실의 마동석이 들이닥쳤다. 그는 이 상황을 보고받고 격분하여 달려온 참이었다. 한상철 팀장.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입니까? 감히 회장님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팀을 이따위로 취급해요. 마동석의 위압적인 기세에도 한상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 팀장, 팀원들의 명백한 횡령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조용히 협조해 주시죠. 횡령 그따위 하찮은 일로 내 부하들을 건드려. 당신 지금 누구 믿고 이러는 거야? 강민석 부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마동석은 강민석의 이름을 꺼내며 그를 협박했다. 그러나 한상철은 코웃음을 쳤다. 저는 부회장님이 아니라 태아그룹의 규정과 회장님의 신임을 믿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방해하지 마시죠.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마동석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최민규 실장이었다. 마동석은 잠시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팀장입니다. 이야기 들었네. 감사팀이 들이닥쳤다고. 최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냉정했다.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저 한상철이란 놈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부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됐네. 최 실장이 그의 말을 끊었다. 부회장님의 지시일세. 그까짓 푼돈 때문에 일 크게 만들지 말게. 꼬리 2개 자르고 조용히 덮으라고 하시는군. 네, 하지만 그놈들은 제 오른팔과 왼팔입니다. 이렇게 버릴 수는. 마 팀장, 최 실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자네가 지금 누구 덕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잊었나? 더 큰 그림을 보게. 이건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야. 이런 사소한 일에 발목 잡혀서 대업을 그르칠 순 없네. 알아들었나? 마동석은 이를 악물었다.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강민석의 의지는 단호했다. 버리라는 명령이었다.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는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줄을 쥔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마동석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감사팀 직원들에게 끌려가는 김철민과 박기태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구세주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팀장님, 이놈들이 지금...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마동석의 싸늘한 눈빛이었다. 마동석은 그대로 김철민의 뺨을 후려쳤다. 짝하는 소리와 함께 김철민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 병신 같은 새끼들, 내가 회사 돈에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너희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보안팀 전체가 욕을 먹게 생겼잖아. 그는 박기태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내 놈에은 머리 좀 쓴다는 놈이 고작 한다는 짓이 이따위 횡령이냐. 당장 이놈들 끌고 가세요. 한 팀장님, 우리 보안팀에는 이런 버러지들 필요 없습니다. 회사 규정대로 엄중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김철민과 박기태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얼어붙었다.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보스가 가장 먼저 자신들에게 칼을 꽂은 것이었다. 다른 팀원들 역시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버려지는 모습, 그것은 내일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마동석이 쌓아 올린 충성심은 탐욕과 이익으로 연결된 허술한 것이었고 그 연결고리는 공포 앞에서 맥없이 끊어지고 있었다. 그 시각 진혁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노트북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 집사가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감사팀의 급습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주고 있었다. 마동석이 자신의 부하들을 내치는 장면을 보며 진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사건은 조용히 처리되었다. 김철민과 박기태는 회사에서 해고됨과 동시에 경찰에 고발되었다. 태아그룹은 개인의 비리로 선을 그었고 언론에는 기사 한 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보안팀 사무실 마동석은 텅 빈 2개의 책상을 바라보며 위스키를 들이켰다. 그는 분노와 함께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번 일은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그는 남은 부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 누가 다음 타겟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진혁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김철민과 박기태의 사진 위에 붉은색 펜으로 커다란 X자를 그었다. 요새의 첫 번째 기둥 2개가 무너졌다. 윤 집사가 그의 뒤에 서서 말했다. 첫 번째 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도련님. 마동석은 이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이른 채 대답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놈은 보이지 않는 적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언제나 실수를 낳는 법이죠. 그의 눈빛은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마동석이 가장 신뢰하는 또 다른 연결고리. 이제 그 끈을 끊어낼 차례였다. 게임은 이제 막 흥미로워지기 시작했다. 2명의 신복을 제 손으로 잘라낸 후 마동석은 깊은 불면과 편집증에 시달렸다.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그 넓은 공간에 홀로 남겨진 그는 매일 밤 술의 힘을 빌려야만 잠들 수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남은 부하들의 사소한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 배신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의 왕국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그의 정신을 송두리째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새벽에도 그는 위스키 잔을 든 채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암호화된 전용 회선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최민규 실장이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실장님? 마동석은 최대한 태연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직도 그 일 때문에 흔들리고 있나, 마 팀장. 최 실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의 질책에 마동석의 자존심이 상했다. 아닙니다. 쓰레기 몇 놈 치워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부회장님께서는 자네가 사소한 일에 정신 팔려 대업을 그르칠까 염려하시더군. 자네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주시겠다 하셨네. 기호회라는 말에 마동석의 귀가 번쩍 뜨였다. 이것은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절호의 찬스였다. 무세운 일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최근에 접촉해온 무기 밀매상이 하나 있네. 미스터 첸이라고 불리는 자인데 꽤 쓸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야. 특히 우리의 특별한 작전을 위해 필요한 비공식적인 장비들을 말이지. 자네 전문 분야 아닌가? 조용하고 깨끗하게 처리하게. 최 실장은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마동석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강민석 부회장의 더러운 일을 처리할 강력한 연장들을 손에 넣고 동시에 막대한 비자금을 챙길 수 있는 기회. 그는 이 한 건으로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을 날려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눈앞의 거대한 이익에 대한 갈망으로 순식간에 대체되었다. 그는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진혁의 은신처에서는 거대한 퍼즐의 다음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마동석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미스터 첸에게서 온 연락을 받고 거래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윤 집사의 보고에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스터 첸은 윤 집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낸 가상의 무기상이었다. 마동석이 신뢰하는 정보원을 통해 흘린 미끼를 그는 의심 없이 삼킨 것이었다. 이번 목표는 마동석이 아닙니다, 집사님. 그의 목에 채워진 사슬, 그리고 그 사슬을 쥔 주인의 손목을 함께 올가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무대가 필요합니다. 진혁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내부 감사가 아닌 국가 공권력. 강민석조차 함부로 손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끌어들일 생각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산국 검사. 이 사람에게 접촉해야겠습니다. 윤 집사의 태블릿에 조상국 검사의 프로필이 떠올랐다.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입지전적인 인물. 그는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했다. 수년간 태아그룹을 주시해왔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번번이 수사에 실패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조검사라면 이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진혁은 새로운 정보 꾸러미를 만들었다. 마동석 측과 미스터 첸의 대리인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 거래 장소와 시간을 암시하는 정보, 그리고 거래될 물품 목록. 특히 목록에는 강민석의 사병들이 사용할 만한 불법 총기류 몇 점을 슬쩍 포함시켰다. 이것은 조산국 검사의 수사 의지에 불을 지필 기폭제가 될 것이었다. 이번에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익명의 소포, USB 하나와 짧은 메시지가 담긴 편지. 태화에 썩은 뿌리를 벨 기회. 선택은 당신의 몫. 진혁은 이 소포가 절대 추적 불가능한 경로를 통해 조상국 검사의 사무실 책상 위에 정확히 배달되도록 조치했다. 늦은 밤 서초동 검찰청. 조상국 검사는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작은 소포 하나를 내밀었다. 발신인이 없는 수상한 소포. 그는 잠시 경계했지만 곧 호기심에 소포를 열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처럼 보일 정도로 정교했다. 하지만 그의 오랜 수사 감각은 이 정보가 진실을 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태아그룹. 몇 년 동안이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성벽. 마침내 그 성벽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김 수사관. 조상국 검사는 즉시 자신의 최정계 수사팀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이 USB 안에 모든 정보를 분석한다. 통신 기록 추적하고 거래 장소 주변의 모든 CCTV를 확보해. 이번에는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다. 태아그룹을 잡을 절호의 기회다. 검찰청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한편 성북동의 저택에서 강만호 회장은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쇠약해진 몸은 그를 침대 위에 묶어두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떠돌고 있었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 속에서 그는 보안팀원 2명의 해고 사실을 발견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무언가 이상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다. 마 팀장을 불러오게. 잠시 후 마동석이 그의 침실로 들어왔다. 그는 곧 있을 큰 거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안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네. 자네가 직접 처리했다고. 송구합니다, 회장님. 몇몇 썩은 사과가 있어 제가 직접 도려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마동석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강만호 회장은 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총기가 많이 사라져 있었지만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마동석의 과장된 자신감 뒤에 숨겨진 불안과 탐욕을 어렴풋이 느꼈다. 알겠네. 물러가 보게. 마동석이 물러간 후 강만호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셔벗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아내와 그녀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갓난아들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 위로 25 청년이 되었을 아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진혁아. 그는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제국을 뒤흔드는 폭풍의 눈이 되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거래 당일 인천항에 버려진 1번 창고. 밤바다에 축축한 소금기와 녹슨 소의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마동석이 신중하게 선발한 5-6명의 부하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거액의 현금이 든 돈 가방이 들려 있었다. 창고 안에는 미스터 첸의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들과 나무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대리인은 상자 하나를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고성능 감시 장비와 전기 충격기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동석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건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그가 다른 작은 상자를 열자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 2자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동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다. 저것만 있으면 앞으로 강민석 부회장의 어떤 지시라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터였다. 좋아, 거래하지. 마동석이 돈 가방을 던지는 순간이었다. 광대 다이아하는 굉금과 함께 창고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수십 개의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창고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무장한 검찰 수사관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들어왔다. 서울중앙지검이다. 모두 손 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 꿇어 움직이면 발포한다. 선두에 선 조상국 검사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창고를 뒤흔들었다. 마동석은 순식간에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젠장 튀어. 그와 부하들은 미친 듯이 저항하며 도주로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였다. 훈련된 수사관들의 움직임에 그들은 하나둘씩 제압당했다. 잠시 후 마동석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린 채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지는 굴욕을 맛봐야 했다. 그의 눈앞에는 현금과 불법 무기들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널려 있었다. 멀리 떨어진 부두의 크레인 위 강진혁은 고성능 야간 투시경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만족감만이 그의 눈동자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선 윤 집사가 말했다. 마행수는 이제 완벽하게 우리 안에 갇혔습니다, 도련님. 진혁은 망원경을 내렸다. 아닙니다. 이건 맹수를 잡기 위한 덫이 아니라 굴 속에 숨은 진짜 사냥꾼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입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인천항이 아닌 서울의 중심부 태아그룹 본사 빌딩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뱀의 머리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저를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죠.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의 지하 조사실. 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마동석은 팔짱을 낀 채 맞은편에 앉은 조상욱 검사를 거만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체포된 지 꼬박 하루가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태아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이 자신을 꺼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조 검사님. 당신이 들이미는 증거들은 전부 조작된 함정이야. 내 변호사들이 오면 당신은 이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조상국 검사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굳이 마동석의 입을 열 필요가 없었다.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그는 좋게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썩게 될 터였다. 변호사라, 조상국 검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을 위한 변호사는 이미 와 있습니다. 다만 태아그룹 소속은 아니더군요.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차림새는 초라했고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국선 변호인이었다. 마동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룹 법무팀은 어디 있습니까? 태아그룹 측에서 공식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조상국 검사는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동석 팀장의 불법 무기 밀매 혐의는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의 일탈 행위이며 태아그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버려진 것이었다. 완벽하게. 강민석과 최 실장은 그를 꼬리 삼아 잘라버린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충성심은 배신감으로 오만함은 처절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책상을 뒤엎었다. 강민석, 이 개새끼가 감히 나를 같은 시각 태아그룹 부회장실. 강민석은 값비싼 시가 연기를 뿜어내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마동석의 체포 소식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지만 태아의 철저한 언론 통제와 위기관리 시스템 덕분에 파장은 최소화되고 있었다.
마동석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직 부회장님의 성함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지만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규 실장의 보고에 강민석의 미간이 좁혀졌다. 역시 쓸모없는 개였군. 뒤처리까지 귀찮게 만들어 그는 더 이상 마동석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다. 문제는 마동석을 함정에 빠뜨린 정체불명의 적이었다. 그놈의 꼬리는 잡았나 마동석과 접촉했던 중간책을 잡아다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놈도 퀵서비스를 통해 지시를 받았을 뿐 배후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심부름꾼으로 나타난 자가 별 볼 일 없는 젊은 놈이었다는 진술은 확보했습니다. 젊은 놈, 강민석의 머릿속에 의심의 안개가 피어올랐다. 이토록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을 세운 자가 고작 젊은 놈이라고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을 향한 정교한 공격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수세에 몰려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플랜 B를 가동하게. 그림자들을 풀어. 최 실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림자들은 강민석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최정의 용병팀이었다. 전직 정보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그들은 살인과 공작에 특화된 마동석의 건달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었다. 그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알겠습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번 일의 배후, 그놈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찾아내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게. 강민석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마동석은 단 한 번 허용된 통화 기회를 변호사가 아닌 아직 체포되지 않은 자신의 마지막 신복에게 사용했다. 나다. 잘 들어라. 모든 일의 시작은 그놈이야. 그 비오는 날 저택문 앞에서 나한테 맞았던 그 어린 놈 그놈이 이 모든 걸 꾸민 게 틀림없어. 어떻게든 그 새끼를 찾아내. 찾아서 죽여. 그놈만 없애면 나도 살 수 있어. 절망에 빠진 마동석의 발악은 진혁을 향한 또 다른 사냥개를 풀어놓은 셈이 되었다. 이제 진혁은 두 개의 칼날, 즉 강민석의 그림자들과 마동석의 잔당들에게 동시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진혁의 은신처 수십 개의 모니터는 도시 곳곳에 CCTV와 통신 감청 기록을 띄우고 있었다. 적의 움직임은 이미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강민석 부회장의 용병팀과 마동석의 부하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잠시 몸을 숨기셔야 합니다. 윤 집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하지만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집사님. 쥐를 잡으려면 구석으로 몰아야 합니다. 놈들이 저를 궁지에 몰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스스로의 덫에 걸려들게 될 겁니다. 그는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다. 놈들에게 제 위치를 흘릴 겁니다. 마동석 때문에 폐허가 된 성일정밀 공장.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적들을 한 곳에 모아 한 번에 섬멸해야만 했다. 밤이 깊어지자 폐허가 된 성일정밀 공장 부지는 스산한 기운에 휩싸였다. 진혁은 부서진 공장 건물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공기 중에 섞인 모든 소리와 움직임에 집중했다.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수십 개의 발소리.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마동석의 잔당들이었다. 쇠파이프와 회칼로 무장한 10여 명의 건달들이 그를 포위했다. 내 놈이구나 우리 형님을 이 꼴로 만든 놈이.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소리쳤다. 그들은 수적 우세를 믿고 자신만만하게 거리를 좁혀왔다. 진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연민이 서려 있었다. 너희의 주인은 이미 너희를 버렸다. 길을 비켜라. 닥쳐. 이 새끼를 족치고 팀장님께 바치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한 놈이 함성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 순간 진혁의 몸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직
효율과 파괴력만을 위해 연마된 크라브 마가와 시스테마를 결합한 그만의 실전 무술이었다. 그는 달려드는 놈의 손목을 낚아채 가볍게 비틀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진혁은 그가 떨어뜨린 쇠, 파이프를 발로 차올려 뒤에서 덮치던 다른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그는 물처럼 흐르다가도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상대의 공격을 역이용해 관절을 부수고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다. 싸움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불과 이 3분 만에 10여 명의 건달들은 모두 고통 속에 신음하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진혁은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주변을 경계했다. 진짜 위협은 지금부터였다. 어둠 속에서 4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마동석의 부하들과는 움직임의 질부터가 달랐다. 군용 택티컬 기어를 착용하고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든 채 그들은 완벽한 전술 대형으로 진혁을 압박해왔다. 강민석의 그림자들이었다. 진혁은 즉시 몸을 날려 녹슨 기계 설비 뒤로 몸을 숨겼다. 피용피용. 그가 있던 자리에 총알이 박혔다. 이제부터는 힘과 기술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과 본능의 싸움이었다. 용병들은 노련했다. 2명은 정면에서 화력으로 압박하고 다른 2명은 양측면으로 우회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진혁은 폐허가 된 공장의 지형지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그림자 속을 오가며 적들을 교란했다. 쇠파이프를 던져 소리를 내고 그쪽으로 적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배후로 접근했다. 개역, 측면을 파고들던 용병 하나가 목에 강한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 진혁은 그의 권총을 빼앗아 즉시 반대편의 적에게 응사했다. 총격전과 치열한 근접전이 폐공장의 어둠 속에서 벌어졌다. 진혁의 팔에 총알이 스치고 옆구리가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그의 집중력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다. 마침내 용병팀의 리더와 진혁 단 둘만이 남았다. 리더는 다른 팀원들과는 격이 다른 실력자였다. 그는 권총을 버리고 군용 나이프를 뽑아들었다. 2 사람은 잠시 서로를 노려보며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음 순간 2개의 그림자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수십 번의 공방 끝에 진혁은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고 상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물론 주먹으로. 용병 리더는 가슴에 강한 충격을 받고 뒤로 나가 떨어졌다. 싸움은 끝났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상당한 팔을 움켜쥐었다. 그의 주위에는 의식을 잃은 적들이 널려 있었다. 그때 쓰러진 용병 리더의 품에서 위성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이름은 아키메, 강민석이었다. 진혁은 천천히 다가가 전화기를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처리했나? 수화기 너머로 초조함이 묻어나는 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피냄새 섞인 숨을 고른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개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수화기 너머로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충격 불신,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공포. 강민석은 마침내 자신을 옥죄어 오던 유령의 정체를 깨달았다. 진혁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들어선 것이었다. 그는 피로 물든 몸을 이끌고 어둠 속에서 일어나 태아그룹의 마천루가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향해 섰다. 마지막 결전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싸움이 끝난 폐공장의 어둠 속 강진혁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왔다. 아들의 난린이 걷히자 온몸의 상처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찢어진 옆구리와 팔을 스친 총상이 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도련님. 윤 집사는 능숙한 솜씨로 진혁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키워낸 소년이 이제는 제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 숨을 시간은 끝났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진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은 은신처의 모니터 너머 서울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이제 아버지를 뵈러 갈 시간입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모아온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닌 진실의 싸움이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하나의 보안 태블릿에 정리했다. 조상국 검사 측으로부터 몰래 입수한 마동석의 자백 영상, 불법 무기 거래의 전말 성일 정미를 파산으로 몰고 간 추악한 갈취의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강민석의 유령 회사를 향해 흘러 들어간 수백억 원의 비자금 흐름도. 마지막으로 그는 어젯밤 용병 리더의 전화기에서 확보한 강민석과의 통화 내용을 파일의 가장 마지막에 추가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낼 비수였다. 준비를 마친 그는 옷을 갈아입었다. 비싸고 화려한 명품 수트가 아니었다. 처음 저택의 문을 두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깨끗한 검은색 셔츠와 바지. 하지만 이제 그 옷은 더 이상 초라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조용한 자신감과 본질,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새벽의 푸른 빛이 도시를 감쌀 무렵 진혁은 다시 성북동의 저택 앞에 섰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육중하고 거대한 철문 앞이었다. 경비실의 경비원들은 완전히 새로운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진혁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마동석의 몰락과 어젯밤 벌어진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소문은 이미 하수인들의 세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새로 부임한 보안팀장이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그는 진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허리를 굽혔다.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진혁은 그에게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첫날과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뵈러 왔다. 이번에는 조롱도 폭력도 없었다. 오직 공포에 가까운 침묵만이 흘렀다. 잠시 후 끼익 하는 쇳소리와 함께 그를 거부했던 거대한 철문이 스스로 길을 열었다. 힘의 균형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것은 그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증명해낸 힘 때문이었다. 진혁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광활한 정원, 차가운 대리석 바닥벽에 걸린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자신의 집이라는 감정보다는 잘 꾸며진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저택의 현관문 앞에서 윤 집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진혁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련님. 윤 집사의 안내를 받아 그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회장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 두꺼운 문에 가까워질수록 안에서 언쟁을 벌이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강민석의 목소리였다. 그는 초조하고 다급하게 누군가를 설득하고 있었다. 형님, 제발 현실을 보십시오. 마동석 그놈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님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나서서 그룹을 지켜야 합니다. 진혁과 윤 집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 안강만호 회장은 커다란 가죽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코에는 산소 호흡기 줄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다. 그의 앞에 선 강민석은 서류 뭉치를 흔들며 쇠약해진 형에게서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 위임장에 서명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태아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서는 진혁의 모습에 강민석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분노, 충격, 그리고 경악. 어젯밤 악몽과도 같았던 통화의 목소리, 주인이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네,
내가 어떻게 여기에? 강만호 회장 역시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진혁의 모습이 들어왔다. 사진 속에서만 보아왔던 아들. 그림자 속에서만 존재했던 자신의 혈육. 그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혼란, 충격, 죄책감,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그의 얼굴에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진혁이냐?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게 갈라져 있었다. 진혁은 작은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곧장 아버지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십수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 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아버지, 25번째 생일은 조금 지났지만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낀 더러운 때를 벗겨내러 왔습니다. 그의 말에 강민석이 이성을 잃고 폭발했다. 이 벼러지 같은 놈을 당장 끌어내지 못해. 경비들은 다 뭐 하는 거야?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저택의 모든 경비 시스템은 이미 윤 집사의 사람들이 장악한 후였다. 진혁은 조용히 태블릿의 화면을 눌렀다. 서재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켜지면서 강민석의 죄악들이 하나씩 스크린 위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보안팀의 횡령 증거였다. 두 번째는 성일 정미를 협박하여 파산시킨 기록과 절망에 빠진 박상진 사장의 현재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세 번째는 마동석의 불법 무기 거래 현장과 체포 영상. 그리고 조사실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며 최민규 실장의 이름을 언급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네 번째는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태하의 자회사들로부터 빠져나가 강민석의 해외 유령 회사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였다. 모니터를 응시하는 강민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 화면이 암전되면서 서재 안에 음성 파일이 울려 퍼졌다. 어젯밤 강민석이 용병 리더에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통화 내용이었다. 처리했나? 강민석 자신의 초조한 목소리, 그리고 잠시 후 스피커를 찢을 듯 울리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당신의 개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서재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들리는 것은 강만호 회장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병색이 아닌 배신감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으로 잿빛이 되어 있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혈육의 배신. 그것은 어떤 병보다도 치명적인 독이었다. 제어. 거짓말이야. 저놈이 전부 조작한 거라고. 강민석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부정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처절했다. 바로 그 순간 강만호 회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코에 연결된 산소 호흡기 줄을 거칠게 뽑아버렸다. 제국을 건설했던 사자의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아 그는 비틀거리며 동생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다. 지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서재의 침묵을 갈랐다. 그것은 한 왕조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내 아들을 해하려 하고 내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이 아비까지 기만한 것이냐,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강만호 회장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호령했던 제왕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절규와 함께 그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강민석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진혁은 무너져 내린 가족의 폐허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진실을 밝혔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대결은 끝났지만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재 안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강만호 회장은 가슴을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강민석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넋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태아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현장이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진혁은 유일하게 침착했다. 그는 즉시 윤 집사에게 지시했다. 주치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외부와 통하는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저택의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십시오. 아버지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는 쓰러진 아버지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도왔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이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그가 익혔던 수많은 생존 기술 중 하나였다. 잠시 후 윤 집사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경비팀이 서재로 들어와 무너진 강민석을 일으켜 세웠다. 강민석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이라는 듯 진혁을 향해 도끼 서린 눈빛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망쳤어. 이 집안을 끝장냈다고. 진혁은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대답했다. 썩어 문드러진 것은 당신입니다. 작은 아버지, 나는 그저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냈을 뿐입니다. 강민석이 저택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상국 검사와 수사관들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집사가 미리 연락을 취해둔 것이었다. 태아그룹의 2인자 강민석 부회장의 정격 체포 소식은 곧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 터였다. 강만호 회장은 병원행을 거부했다. 대신 그의 침실은 최첨단 의료 장비들로 채워진 임시 병실이 되었다. 충격으로 그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는 쇠약해진 몸을 일으켜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기를 원했다. 넓은 침실 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십수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강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만호 회장이었다. 내가 너를 그림자 속에 숨겨두었던 것은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힘겨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회한이 담겨 있었다. 이곳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터다. 내 동생마저 나를 노리는 이런 곳에서 너만은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그 그림자가 너를 이리도 강하게 만들었고 도리어 네가 이 늙은 아비를 지켰구나. 그것은 변명이자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아들을 지키려 했던 그의 잘못된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외롭게 만들고 제국을 병들게 했다. 진혁은 조용히 아버지의 고백을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저는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혁이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들로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랐습니다. 그의 말에 강만호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앙상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진혁의 마음을 울렸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침대 옆 협탁 서랍에서 묵직한 옥사에 하나를 꺼냈다. 태아그룹 회장의 직인이었다. 제국의 모든 권력이 그 작은 도장 하나에 담겨 있었다. 태아는 이제 내 것이다. 그는 아들의 손에 옥새를 쥐어주었다. 이것은 상속이 아니다. 네가 피 흘려 싸워서 쟁취한 전리품이다. 부디 이 아비처럼 외로운 황제가 되지는 말아다오. 사람을 믿고 사람을 품는 진짜 주인이 되어라. 그것은 유언이자 새로운 황제의 대관식이었다. 십수년을 돌아 아버지와 아들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다음 날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강민석 부회장의 구속,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던 강만호 회장의 숨겨진 아들. 강진혁의 등장은 태아그룹의 주가를 끝없이 추락시켰다. 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강진혁은 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 회의실, 대부분이 강민석의 사람들이었던 이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젊은 후계자를 불신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진혁을 그저 운 좋은 상속자 정도로 여기며 마지막으로 그를 얕보고 있었다. 진혁은 윤 집사와 그룹 법무팀의 원로
인 김영준 변호사만을 대동한 채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자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거창한 연설을 하지 않았다. 대신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지금부터 태아그룹의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이사들이 술렁였다. 첫째, 투명성입니다. 외부의 독립된 감사기관을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드러나는 모든 부패와 비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도려낼 것입니다. 둘째, 정의입니다. 그동안 그룹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협력업체와 개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성일 정미를 포함한 모든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할 것입니다. 셋째, 비전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처럼 문어발식 확장과 승자독식의 경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태하는 윤리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거침이 없었다. 이사들은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전략적인 사고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청년이 단순한 핏줄이 아닌 준비된 리더임을 깨달았다. 회의가 끝날 무렵 그를 향한 불신은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진혁이 이끄는 태아그룹은 거대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내부 감사를 통해 수십 명의 부패한 임원들이 옷을 벗었고 강민석과 그의 일당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피해를 입었던 협력업체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 사회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의 노력은 추락했던 기업의 이미지를 서서히 회복시켰다. 위기 속에서 태아그룹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진혁은 이제 아버지의 것이었던 회장실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있었다. 무겁고 권위적이었던 공간은 그의 스타일대로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보았던 것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그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정복해야 할 왕국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사람들의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윤 집사가 조용히 들어와 따뜻한 차를 건넸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라는 호칭은 이제 회장님으로 바뀌어 있었다. 진혁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집사님. 그의 눈은 더 먼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저택의 문 앞에서 쫓겨났던 초라한 청년은 이제 없었다. 그의 자리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제국을 정화하고 왕관의 무게를 견딜 자격을 증명해낸 진정한 상속자가 서 있었다. 그의 외로운 여정은 끝났지만 진정한 리더로서의 위대한 역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